우리 다 알잖아요. 네. 이번 규제가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니다. 네. 또 폭등하니까 또 찍어 누르네. 또 이번에는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이참에서 좀 한 1, 2년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보자. 다음 부동산 대책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 행보가 10명 중에 9명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번 건은 정말 안 눌렀다가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되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5천이 된다라는 것은 부동산에도 분명한 호재입니다.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코스피가 5천을 간다? 그거 상승한 돈 그거 팔아도 저도 서울 약간 외곽 지역에 아파트 하나 사겠더라고요. 당연히 부동산에 돈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박종호 교수님 모시고 주식, 부동산 그리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이게 네. 그 요즘에 주식부터 네. 부동산 뭐 할 거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근데 이번에 그 우선 주식 얘기부터 좀 예. 해보고 싶은데 주식이 어쨌든 요즘 좀 난립니다. 난리죠. 많은 분들이 또 이게 국장이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다 이런 예.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 안 하다가도 이제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예. 최근에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거죠. 그럼요. 그럼 이제 통과했고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제? 예, 많은 분들이 이 상법 개정안 통과된 거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 기본적으로 회사들의 실적이라든가 네.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게 바뀌지 않았는데 이 상법 개정됐다고 주가 올라가는 거 이거 거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주가라는 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회사에 대한 미래 전망치가 좋아지거나 해야 오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똑같은 회사가 똑같은 실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주주들에게 배당 안 해줬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주주 친화적인 어떤 그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같은 실적인데 배당을 더 많이 해줄 수밖에 없게 하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해서 우리들의 이익이 좀 더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늘어날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물적 분할이라든가 대주주가 자기 편향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 얘기는 상법 개정안은 같은 실적이라 하더라도 주주 주머니에 돈이 더 꽂히게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상법 개정 이후 많은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 거품 아니냐 실적이 똑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 펀더멘탈 자체에 변화를 생긴 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이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했었을 때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 네. 저는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종목들은 정부가 그 회사의 CEO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들 주목해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에게 밑보였을 때 탈탈 털리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좀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한두 개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예,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은행주들입니다. 네. 우리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지주 회사들의 총수들 그러니까 은행장들은 다 정부가 임명합니다. 네. 그런데 그 임명해 놓은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주가 5천 가야 됩니다. 이 주가로 돈의 흐름을 빼지 않으면 이 지금 넘쳐나는 유동성 그렇죠. 이 스팀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네. 꼭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뽑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게 뭐 배당 성향을 낮춘다든가 자사주 소각을 안 한다든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게 또 반영이 돼서 그 묵직하기로 유명한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벌써 2배 이상 뛴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력들이 충분해 보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흔히 말해서 우리 재벌, 대기업 총수 이렇게 부르는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들입니다. 이들 총수들은 뭐 상속이라든가 가업승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세금 절세 내지 탈세까지 포함해서 정부에게 자칫 밑보였다가는 세무조사 들어가고 탈탈 털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주가 부양하라고 지금 난리 날 게 뻔하니 우리 알아서 기자 배당 좀 더해. 그리고 자사주도 좀 소각하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 그러니까 정부에게 밑보여선 안 되거나 정부에 부합하게 행동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발굴하고 찾으면 아마 통상적인 코스피 지수 상승보다 훨씬 더 견조한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과 무관하게 그동안 눌려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부라도 해소가 되는. 네. 그러면은 그냥 실적이 똑같이만 나와줘도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 예. 그러면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아니면 지금 정부가 향후 추진하는 걸로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안타깝게도 제가 이번 상법 개정안을 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수많은 단추 중에 정말 심대한 그리고 진중한 첫 단추를 깬 거일 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익남님께서 어느 그룹의 총수세요. 네. 상법 개정됐어요. 지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 난 내 가던 길 마저 갈 테니까. 그래서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경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거 봐라 하고 이 사람 안 되겠네 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옛날 방식대로 세무조사 나가고 이건 좀 루틴하잖아요. 네. 주주에게 부합하는 경영 활동을 안 했을 때는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다른 법규에 의거해서 미국처럼 진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의 상법 그 한 줄, 주주 친화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그 한 줄만 가지고는 많은 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속 입법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의지가 실제 입법화해서 뭔가 법과 제도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의지의 문제지 무슨 여당이 야당이 협조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 무조건 원래 약속하셨던 그리고 원래 제시하셨던 방향대로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후속 입법을 계속해 준다면 훨씬 더 견조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우리나라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정부 기조대로라면은 국장의 어떤 뭐 지수 상승에 상당한 좀 긍정적인 방향이다. 지금 현재는. 이거 반드시 하지 않고서는 다시 부동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큰 지금 돈을 얻다가 빼줘야 되는데 네. 물꼬를 터서 돈이 다른 데로 가게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우리 부익남님도 보셨을 거예요. 한국은행이 유유자금 관련한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그러니까 경신했어요. 지금 노는 돈이 너무 많다고. 노는 돈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아직 부동산이 특히 상급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서울의 유망 지역 같은 경우는 갈 길이 멀었던 거야 라는 인식들이 지금 최근에도 또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 이 돈들 다 부동산으로 오면 큰일 난다. 이제 장관 임명한 지가 이제 됐는데 역시 진보 정권이 이렇지 뭐 이 소리 들었다간 야 이거 남은 4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5천에 진짜 목숨 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의지는 이제 강력한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쉽게 뭐 저도 이해하기 제일 쉬운 어떤 질문으로 그냥 그럼 이제 앞으로 물적 분할 못 하는 건가요? 물적 분할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전개해야지만 가능할 겁니다.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아니면 물적 분할을 하기 위해서 기존 소액 주주들에게도 최대한 페이버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내 유보금은 상당히 많이 배당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유예를 두고 언제 물적 분할 하실 거니까 나가실 분들은 다 그 사이에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그나마 가능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안 하면 뭐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무래도 좀 친화적으로 할 것이고 그럼 이제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사실 지금 여당이 다수당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추진하려면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중에서 말씀 나누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조와는 달리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는 것은 우리 같은 소액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대주주들에게는 사실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나쁠 게 있어요, 이게?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시총 10위권 안에 20위권 안에 있는 우리가 다 아는 지나가다 보면 어느 그룹 회장님이신데 우리가 다 알 법한 회사의 총수들 회장들은 사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그나마 그들은 혜택을 볼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 이하에 그러니까 재계서열 50위권에서 그 이하로 내려가는 중견기업들 거의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들은 사실 하나의 경로가 더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절세 혜택이 네. 또 다른 경로에 비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기 쉽게 네. 삼성을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재계서열에 한 200위권 안에 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글로벌 밸류체인의 일원이 돼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국내에도 회사가 있고 베트남에도 회사가 있거나 중국에도 회사가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럼 한번 볼게요. 그 부익남님이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의 수장이에요. 반도체는 한국에서 만듭니다. 네.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이니까요. 근데 반도체는 여기서 만들지만 우리 부익남님 회사 중에 휴대폰 만드는 회사는 한국에서 만들었다가는 단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인건비도 비싸고 네. 뭐도 비싸고. 그래서 그건 공장을 베트남에 놔둔 거예요. 베트남에. 자, 그러면 여기서 만든 반도체를 베트남에 휴대폰 만드는 공장에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그 반도체 들어가서 휴대폰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부익남님은 꼼수가 하나 생각나죠. 운반하는 회사를 그것도 있지만 네. 이 반도체를 비싸게 파느냐 싸게 파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의 이익이 더 많이 실현될 수도 있고 반대로 베트남에. 반도체를 그렇죠 싸게 팔면 베트남의 휴대폰 만드는 회사의 이익이 더 많이 쟁여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상법 개정으로 인한 주주 가치의 훼손으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훼손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주 눈퍼렇게 쳐다볼 회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아는 그룹사들. 네. 그래서 여기에선 이게 쉽게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견 기업들이 있어요. 중견기업들은. 뭐뭐뭐 해운, 네, 네. 뭐뭐뭐 조선. 우리 모르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들 또는 그 밑에 1차 벤더 협력사들 조 단위 매출 올리는 이런 데는 이게 참 뭐랄까요? 당국의 관리 감독에서 살짝 비켜가 있는 게 있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베트남의 이익을 더 실현해 놨는데 이게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다시 여기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조세 피난처에 놔두고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야, 베트남에 이익 실현을 해놓고 내가 거기서 그냥 배당 받거나 거기서 내가 이익을 가져가는 게 한국에서 이익 놔뒀다가 배당 이득 분리 과세하는 그 혜택보다 낫겠는데 싶으면 배당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겠다라는 거와 상관없이 그냥 이걸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를 해서 절세 효과를 줘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유도하겠다 하려면 그냥 이전에 보다 세금 싸졌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한 규진으로 이게 해외 쟁여놓은 것보다 훨씬 나을 정도의 페이버를 생각하면서 그 절세폭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곳에 돈을 쟁여놔도 결과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손해가 아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배당소득세 말고도 다른 걸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것들 조치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참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몇 해 전에 KBS에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네. 국적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 부익남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아마 1000명 중에 이중 국적자 한두 명? 이 정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재벌들 중에서 이중 국적자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우리 선대 때야 다 한국인일 거고 2대 때도 한국인 비중이 높을 텐데 3대 4대 넘어가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선대 때부터 3, 4대까지 다 합쳤을 때 15%거든요. 네. 그럼 이건 3대나 4대는 거의 뭐 반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분들은 하프는 한국인이고 하프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얘기잖아요. 국제인. 그럼 내가 왜 꼭 한국에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아니면 한국에서 내가 꼭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야, 공장 빼서 해외에서 이득 남기고 나 해외에서 그냥 내가 돈 가져갈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전 아직까지는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단순히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면 그냥 걔네들도 이득이니까 다 배당 많이 하겠지. 그렇게 러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돈이 이렇게 수천억 있는 사람들은 글로벌하게 돈을 은닉하고 돈을 관리하고
이렇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기업을 한국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게도 좀 해줘야 될 것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뭐 개인적인 세금 같은 것도 좀 깎아줘야 될 맞습니다. 것이고, 뭐 상속세, 뭐 증여세 이런 것들도 좀 해결을 좀 그것도 해야 중요하죠. 되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아직은 쉽지 않다. 네. 그럼 반대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지금 뭐 저PBR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주사들 이런 것들 앞으로 올라간다. 뭐 이미 올라가기도 했지만 네. 그냥 무작정 그것만 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네요. 말씀하신 어떤 그 내부 좀 디테일을 그렇죠. 좀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다른 나라의 대표적인 밸류체인에서 그 사내 밸류체인입니다. 그룹사 내에 밸류체인에서 어디에 큰 구찌의 공장이 있는데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세 특약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세금을 거의 면세에 가깝게 해주겠다 이런 데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있으면 그 회사 CEO는 딴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면서 약간 투자를 좀 정교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아직 뭐 어떤 행보를 할 건 아니라서 제가 특정 회사들을 언급하긴 그렇습니다만 제 눈에는 살짝 비껴갈 것 같은 회사들은 뭐 상위 10위권 안에 대기업이 아니라 그거 바로 밑에 있는 회사들. 그 회사 CEO들은 딴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주나 CEO 분들 얼굴 잘 모르는 그렇죠. 그런 네. 분들 그런 회사들은 아직은 모른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지금 이 기조상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상승으로 간다. 아직 네. 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에는 좀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럼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증권사 아닙니까? 증권사도 좋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어들 것 같으면 예탁금도 늘고 거래 횟수도 회전율도 좋다 보니까 이미 증권사들 주식도 날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자주 언급한 건데 김 작가한테 한번 혼났는데 시총 순위가 잘못됐다고. 네. 메리츠 네. 우리 메리츠 그러면 뭐 큰 회사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총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증권사들은 이미 모범 답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동종업계 회사가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큰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비교할 때 그 군집에서 대표값을 가지고 비교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증권사도 우리가 기대를 크게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증권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섹터인가요? 이쪽은? 정부 눈치보다도 동종업계에서 너무 모범 답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푸시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주가가 오른다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부풀어져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는 호재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서 네. 그런 것들이 더 견인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조금 고민 좀 해보시고 잘 정리하면은 네. 나름 어디가 그 유리할 것이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일반인들 시선에서 많이 좀 그래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좀 단순함이지 않을까. 네. 지금 어쨌든 상승세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결국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순한 기대감 가지고 주가가 유지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앞으로 뭐 한 1, 2년 안쪽에 한국 기업들의 실적, 특히 뭐 상장사 실적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상장사뿐만 아니라 코스피 전체의 숫자가 개선되기 위해선 무조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평균 깎아먹으면 다른 데서 아무리 실적 좋아도 크게 반등을 못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벤더사들이 또 상장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삼성이 턴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반기 될수록 더 호재들이 많은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도 좋고 실적 개선도 같이 기대되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반도체 시황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AI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1, 2년 뒤부터는 피지컬 AI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네. 그 움직이는 로봇들도 결국 헤드는 AI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그걸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서버, 데이터 센터 수요가 또 폭증해요. 네. 그 로봇을 판매하는 회사가 서비스 해주고 원격으로 제어해주고 컨트롤 해주려면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더 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의 시장이 또 형성될 수 있는 기대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로봇들까지 가동하기 위해선 더 많은 전력 수요가 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되게 잘 나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다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회사들이잖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원전도 있고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전력 수급에 대해서 더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의 변전기, 변압기 그리고 LS 산전 같은 전선 까는 이런 네. 수많은 곳들이 지금도 벌써 주가가 남다르고 또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 두 가지는 AI 테마와 함께 더 달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충분히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최근 지정학적인 분위기가 쉽게 가실 것 같지가 않아요. 리스크가.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우리 한국의 방위 산업체에 대한 발주, 수요 이런 거 더 늘 수 있고 바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요. 우리나라에서 시총에서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주, 금융주들인데 이쪽은 대표적인 깐깐한 규제 산업이에요. 네. 뭘 하고 싶어도 옴짝달싹 못하게 했기 때문에 뭘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갑자기 호재가 생겼죠.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 이 묵직한 종목에도 세상에 새로운 호재를 만들어줬다고? 그럼 이건 시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평균을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호재가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증권계들 불편한 진실이 있죠. 모두가 오른다고 하면 꼭 이상한 일이 네. 생기고 모두가 떨어진다고 하면 또 이상한 일이 생긴다. 지금까지는 하여튼 호재의 비중이 훨씬 높지만 모르죠. 또 어서 이상한 전쟁 나고 또 이러다 일본에서 대지진 나고 이러면 또 걷잡을 수 없는 거니까 하여튼 아직까지는 호재가 쌓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호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주식 시장이 막 이렇게 좋아지면 그러면 그게 이제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안 가게 하려고 좀 주식 시장으로 좀 유도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코스피가 결국에 뭐 4천, 5천 막 가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심리는. 그리고 결국에 돈 벌면 또 집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지금 나오고 있으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집 살려고? 집 살려고 하는 게 더 많아요. 사실 돈 꽤나 있는 분들은 뭐 우리 부인남님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CD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뭐 6억밖에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래도 주식으로도 좀 모았고요. 근로소득도 좀 모았고 제가 뭐 상속도 좀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믹스돼서 좀 돈을 가져오신 분들이 부동산으로 좀 갑니다. 네. 그런데 그런 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들 아직 시대가 부족한 분들이 사실 주식에 많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주식으로 돈 좀 벌면 부동산에 일부 옮겨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지. 네. 주식시장 우리나라 코스피에 이거 잔뜩 박아놓는 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분산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네. 그래서 분명 코스피가 5천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 부동산에도 분명한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부동산을 올릴 수 있는 요소는 되긴 합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도 시간 싸움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토부 장관도 임명 안 한 한 달 만에 진짜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고 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해서 일단 찍어 눌렀고 그리고 나서도 또 슬금슬금 이러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상황에서 스팀을 증권 쪽 주식 쪽으로 빼놓은 다음에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주가 5천 가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아직은 주식 시장에 좀 더 돈 묻어놓고 기다려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놓는 그 찰나에 정말 뭐랄까요 파괴적인 수준의 공급 대안 네. 파괴적인 수준의 지역 균형 발전 대안 그리고 파괴적인 수준의 집값 안정화 대책들 임대주택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을 지금 시간을 벌려는 거지 네. 분명 주가 5천 찍으면요 저도요 사실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네, 네. 조금 돈을 모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코스피가 5천을 간다? 그럼 저도 삼성전자에 저도 꽤 묻어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코스피 5천 가면요. 그거 상승한 돈 그 상황에서 제가 그거 팔아도 저도 서울 약간 외곽 지역에 아파트 하나 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5천 간다는 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그 이상을 가져야 5천을 가는 한 거잖아요. 15만 원 막 이렇게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벌써 뿌듯합니다. 그러면 저도 야 이거 진짜 내가 무슨 조그만 거 뭐 하나 살 수 있겠는데 수준이 돼요. 네. 그러니 당연히 부동산에 돈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사실 뭐 부동산이라는 게 뭐 집으로도 가고 뭐 건물로도 가고 뭐 그렇죠. 땅으로도 가고 뭐 맞습니다. 상가로도 가고 뭐 네. 이래저래 막 유동성이 풀리는 거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27 대출 규제에서 네. 이제 아주 강력하게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
복잡하기도 하고 복잡하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정교한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회 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뭐 부동산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경제 자체가 너무 어렵다.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 또 책을 쓰셨어요. 또 아주 경제적인 하루. 네. 그래서 책을 너무 자주 쓰시는 것 같은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은 혹시 어떤 책인가요? 아, 예. 우리가 사실 경제 공부하자 하면 한국인들 워낙 성실하니까 경제학 원론 책 피면서 쭉쭉 보는 사람들도 계세요. 아, 예, 그런데 경제학 원론 서적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실물 경제 흐름을 읽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꼭 씹어서 경제학 원론에 있을 법한 그 용어가 실제 우리 비즈니스에는 내가 가게 운영할 때는 기업에서 내가 기획 문서 쓸 때는 이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걸로 쉽게 말해서 경제학 사용 설명서를 쓴 거예요. 네.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책을 자주 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썼던 책 중에서 제일 공을 들였던 책.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쉽게 실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하게. 네.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만약에 고려하셨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 지금 현실의 이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렵고요. 책을 좀 내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렵고 또 네. 한 가지는 한국인들이 정말 똑똑하고 영민한데 OECD에서 집계한 결과 금융 이해력, 경제 이해력은 OECD 국가의 평균 이하입니다. 우리가 국영수는 OECD 모든 국가에서 최상위권이에요. 네. 그런데 금융과 경제, 아니 어떻게 보면 국영수도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경제와 금융 이해력은 평균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심각하다라는 걸 저도 많이 느꼈고, 저는 중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집필하는 데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느꼈던 바가 있어서 그때 좀 교과서에선 늘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좀 책을 집필해보자라는 욕구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경제의 한 중요한 파트고 여기도 당연히 경제학 원론이 작동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뭐 가장 큰 게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한 맞습니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공급이 뭐 부족하다고 하는데 수요는 계속 서울로 몰려오니 서울 가격이 뭐 올라간다. 이런 지금 아주 간단한 논리가 여기도 작동을 할 텐데 네. 우선 6.27 대책으로 수요는 누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켠에서는 이제 집값 하락한다. 네. 아니다, 이건 잠깐 눌러놓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상승한다. 이런 걸로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정책. 뭐 제 책에도 그런 개념들을 몇 개 소개를 해놨습니다만, 사람들은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기저에서 작동됐던 기대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했을 때 과거의 행보들을 다 반영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이번 규제가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니다. 네. 선거는 또고 그때마다 또 다른 정책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집 없는 사람만 배려하는 정책을 해선 선거에서 못 이겨요. 집 있는 사람도 배려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눌러놨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사실 중론이고요. 네. 그리고 집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끝났네, 대세 상승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선 기대할 수 없네, 그러니까 난 이참에 한 10% 20% 낮춘 금액에 그냥 다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또 폭등하니까 또 찍어 누르네, 또 이번에는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이참에서 좀 한 1, 2년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보자, 다음 부동산 대책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 행보가 10명 중에 9명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거래가 멈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오히려 그 다음에 정말 견실한 수준의 공급 대책, 그리고 그게 서울과 수도권 말고 다른 지역에 살기 좋은 형태의 공급 대책들, 이런 걸 제공해주지 않으면 이걸 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대신 너무 폭등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정책을 잘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6월 23일 기준으로 마포의 주간 상승률이 0.98인가 그렇더라고요. 일주일에 1%. 일주일에 1%가 올랐어요. 네. 물론 이걸 단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를 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 올랐다고? 그러면 52승을 해야 되잖아요. 1년이면. 네. 딱
거의 2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마포에 지금 레미안자 붙어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84제곱미터에 해당되는 평형대가 통상적으로 20억보다 살짝 밑이에요. 그러면 이게 1년 만에 2배 가까이 된다는 건 이제 마포 집값이 근 40억이 된다는 건데 그럼 반포나 송파나 다른 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과열이 엄청 심했다. 그렇죠. 네. 이건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과열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선의의 피해자도 있고 일부 조금 이번 일로 인해서 낭패 보는 사람이 다소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당연히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건은 정말 안 눌렀다가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되긴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게 뭐 한 3, 4, 5월 뭐 6월까지 갑자기 뭐 이렇게 과열의 그 양상이 엄청났거든요. 네. 이렇게 된 이유가 혹시 뭐라고 보세요? 네, 저는 몇 가지를 이제 떠올리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토어제 잠깐 푼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시장에서 줬던 시그널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야, 결국 이거였어. 규제 살짝 푸니까 네. 또 가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이 확신을 가져버렸어요. 규제해도 어차피 나는 풀리면 또 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라는 분들이 덤빈 거예요. 우리 토어제 그때 딱 5일 풀었나요? 아니 한 2주 한 2주 달? 됐나요? 얼마 안 한 달은 풀었습니다. 됐나요? 하여튼 2, 3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진짜 짧게 풀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송파 쪽 몇 억씩 오르고 그렇죠. 반포는 10억 이상 오른 물건도 있고 아니 한 달에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사람들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상급지 더 가겠구나. 그럼 상급지 더 가면 준상급지에 해당되는 마용성도 달릴 만한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때 토제 풀린 걸로 시장에는 이미 확신을 줘버렸고 부동산 갈 길이 아직 멀었구나. 네. 그런데 강남 3구를 토제를 더 확산해서 묶어버리니까 이번에 폭등했던 지역이 바로 옆에 있는 네. 바로 마포나 성동이나 이런 데잖아요. 그 여파가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이번 폭등의 가장 주된 요인은 호재를 잠시 풀었다가 시장에 줬던 시그널이 제일 컸고요. 네. 두 번째는 새 정부 들어서더니 경제 너무 어렵고 소상공인들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소비 쿠폰 풀겠습니다. 몇십조 원을 풀겠다? 네. 우린 이제 다 알잖아요. 시중에 유동성 공급되면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릅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받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받고 다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붙었고요. 또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할 텀으로 또 도래했어요. 그럼 금리 인하까지 맞물린다? 또 이것도 또 실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모멘텀들 속에서 상방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이에 공급은 또 시원치 않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새 아파트 살고 싶은데 제대로 공급되는 데는 없고 공급이 예정되는 데도 사실 많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정 대표님 모시고 지방에 한번 부동산 세미나 갔을 때 네. 제가 또 한 커다란 축의 어떤 그 힘 그걸 확인했어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저도 정례적으로 부동산 세미나를 가는 곳인데 네. 불과 한 3, 4년, 2, 3년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경북 지역의 상징적인 곳인 대구의 수성구 거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터줏대감으로 여기 집값이 좀 주춤한데 하도 버티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네. 나도 예전에는 강남집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사게 됐다. 내 수성 접고 나도 올라가겠다. 이런 비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럼 이게 대구만의 일이 아니라 부산이나 광주나 뭐 대전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유유 자금이 지금 전부 또 서울로 쏠려가는 흐름도 또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방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벌어지는 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커졌어요. 이제는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해서 지방에 가면은 항상 서울에 집 사고 싶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럼요. 이게 90년대 초반에 노원하고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 가격이 거의 비슷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몇십 배가 차이 나잖아요. 뭐 그런 그러니까요. 것처럼 이 지방에 솔직히 대도시, 광역시에 아주 좋은 동네들도 가격 격차가 벌어지니까 이제는 막 서울로 오려고 하시고 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또 폭등하는 네.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 지자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혁신 도시에 있는 네. 공공기관에 특강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거의 공공기관이니까 뭐 부사장급 되는 분이 차담을 좀 나누자 해서 일찍 도착했다고 한 30분 차 한 잔 마시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공공기관 장이야 낙하산이잖아요. 네. 근데 부대표라고 하면 거기에서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가신 분이니까 그분이 참 요즘은 나도 이제 정년이 내년인데 너무 미안하대요 후배들한테.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예전에 정부에서 자꾸 니네 공공기관 재직자들 중에서 지방 이전 안 한 애들 니네 기관이 숫자가 낮다. 네. 독려해라. 이사 가라. 이사 가도록 독려해라 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시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후배들을 독려했대요. 야 내려와 임마. 너 맨날 주말마다 그 뭐니 허리 다친다 막 하면서 한 거예요. 이제 기숙사도 우리 점점 운영 못해요 하면서 이제 독려해서 이 혁신도시 어딘가로 이전을 했는데 걔네들 볼 면목이 없다는 네. 거예요. 그냥 걔네들 서울에 살던 집에 그대로 살게 놔뒀으면 그때 그 걔네들의 자산 증가율과 지금 혁신도시를 와가지고 일어나는 형태를 비교해보면 자기 말 끝까지 안 듣고 서울에 버틴 애들이 네. 맨날 약 올린대. 아. 거 봐 임마. 지금은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농담 삼아지만 우리 직원들끼리도 이러다가 겸상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마무리 지어서 내려간 사람도 정부 말 믿고 나 손해 엄청 봤어. 이게 아니라 역시 정부가 시킨 대로 하니까 그래도 나도 나쁘지 않았어. 이 소리까지는 나오게 이번에 좀 후속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을 떠나서 아예 뭐 주식 쪽으로 네. 부양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뭐 어디에 거주하냐랑은 상관없이 주식은 뭐 전국구로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뭐 그쪽으로 가는 것도 일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근데 이래나 저래나 결국에는 그런 공급이 문제 해결 대책일 텐데 네. 돈은 풀리고 네. 그럼 어딘가 받아줄 빈 그릇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급 쪽에서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하고 이제 뭐 차관 이렇게 인선된 걸 보면은 공급은 하겠다. 네. 근데 약간 좀 공공 위주로 뭔가 하려고 하시는 것들 같더라고요. 네. 전반적인 어떤 향후 공급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공급 부분에서 추가적인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이 없이는 공급이 더 빨라지긴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전 직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을 옆에서 지원하고 연구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공무원들, LH공사, SH공사, 뭐 경기도시공사 이런 모든 산하개발공사들 보면요. 탱자탱자한 거 아닙니다. 정말 속도감 있게 하는 거예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절차적 민주화가 너무 공고해졌어. 주민 합의들이 안 돼서 또 민간의 심의위원들에게 심의 거쳐야 되고 뭐 또 공람하고 그렇죠, 뭐 맞아요. 해야 되죠. 네. 그 절차적 민주화가 너무 공고해 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해야죠.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언제적 우리 흔히 그런 표현 하잖아요. 쌍팔년도 때 얘기하는 거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위에서 해 하면 진짜 용역도 쓰고 네. 아시잖아요. 밀어 하면 미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막 3년 만에 만들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네. 소수의 반대 의견 가진 사람들도 다 의견 들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공급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물량이 빨리 안 쏟아질 것 같으니 제도 개편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공공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건 그럼 민간의 합의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건데라고 했었을 때 국공유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걸 그래서 차선책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린벨트 밀고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국공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용도 변경도 하고 개발하려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이게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멋진 어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가장 좋아하는 게 브랜드의 대규모의 도심지 어딘가에 딱 이런 걸 희망하잖아요. 또 교세권이라고 해서 학교도 끼고 있고. 네. 근데 공공택지 중에서 그런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 않아요. 길 가다가 큰 대로변 한켠에 알고 봤더니 이게 국토부 건물이었다며? 그러면 그거 헐고 그걸 뭐 주상복합 비슷하게 올려서 조그맣게. 네. 좀 살 수 있게끔 좀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주민센터를 또 지금 단층으로 돼 있거나 그냥 1, 2층으로 돼 있는 걸 올려서 거기에도 사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빈정상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결국 나보러 동사무소 위에서 살라는 거냐 그런 걸로 이런 느낌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공급을 공공 부분의 부지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게 그냥 우리 그냥 헬리오시티 같은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맹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정부가 그냥 그렇게 해서 대충 떼우겠다라는 의지는 아니더라고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나름대로 우리도 좀 다른 길을 가보자. 우리는 진짜 다른 결론에 이르러 보자. 그 의욕도 커요. 그래서 또 어디
부지가 더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스터디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저희는 초중고등학교도 사실 권해요. 네. 이제는 서울도 좀 줄여야 될 때도 꽤 있어요. 전교생이 100명 맞아요. 어바웃인데도 너무 많아요. 네. 그럼 그런 데는 또 요지에 있고 부지도 크잖아요. 웅종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일부 활용할 수 있고 조금 더 나가면요. 이거 특정 학교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대학교들도 좋은 자리에 많이 있죠. 네. 너무 많아요. 근데 대학들이 이제는 10년 뒤면 한 반 이상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을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뭔가 이 재단들, 이 사학들을 재단들을 어떻게 이합집산할 수 있을지 이것도 보통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뭔가 출구를 열어주고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국고로 환수해서 아니면 국가에서 그걸 사서 활용할 수 있는 룸을 만들면 이것도 엄청난 규모의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 그리고 이건 시도했다가 살짝 드랍된 게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정책할 때 이거 냄새 나는데 했던 게 있어요. 시흥을 네. 신도시로 만들어서 배돛 신도시인가요? 네, 배곶 신도시. 예. 네. 그거 할 때 거기에 부지로 뭐 들어갔었죠? 서울대. 네네네. 저는 그 관악산 언저리에 있는 서울대 캠퍼스 부지가 이거 통으로 옮기려는 전초 아니야?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반발 심할 거니까 네. 일부 온다 뭐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냥 쓱 넘어오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립대학 네. 약간 양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서울에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서울대 부지는 이거는 뭐 네. 웬만한 군급입니다. 이거 거의. 근데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서울대는 옮기는 게 현행법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공대 안에 여러 연구 기자재 있잖아요. 이걸 빌트인으로 만든 돈이 그런 게 있으니까. 엄청나고 그걸 이전하려면 이것도 또 조단위의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는 실질적으로 이전이 쉽진 않아요. 하여튼 뭐래도 하여튼 정부는 지금 추가적으로 뭐래도 해보자 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 부지 같은 것들을 이제 한번 쓰는 것도 네. 괜찮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들이 뭐 하나만 나가라면 힘들겠지만 네. 전체 다 나가라. 네. 예를 들어 네. 서울엔 대학이 없다 이제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부지들도 네.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는 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호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번에 또 책도 쓰셨잖아요. 아주 네. 경제적인 하루. 근데 이런 것들의 어떤 본질로 들어가면은 결국에 이제는 AI가 이 우리나라 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직업을 없애버린다.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예. 특히 이제 제가 최근에 그 프로그래머 이렇게 코딩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여기는 완전 최전선이다. 우리 지금 그렇죠. 다 날라간다. 네. 뭐 지금 뭐 구글부터 해서 다 자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AI의 발전으로 우리는 뭐 챗GPT 잘 쓰고 있지만 이게 조금 있으면 우리 목을 조인다. 이런 의견도 많은데 뭐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AI에 대체되지 않을 직업을 찾는 게 어려운 지경까지 왔어요. 네. 그동안은 웹에서 앱에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들을 AI가 대신해주는 형태 정도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 불과 2, 3년 뒤부터는 이 AI가 몸체까지 가진 거거든요. 이제 로봇이 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오프라인 전방위적으로 AI가 탑재된 로봇이 또 우리 직업군과 대체제 관계 속에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에게 대체되지 않을 직업이 뭐지? 그게 더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됐고요.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실리콘밸리의 프론티어한 기업들은 자기소개서 있죠? 우리 회사 네. 들어갈 때 그 자기소개서 양식을 하나 바꿨어요. 우리 자기소개서 옛날에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삼성 다녔었으니까 뭐 지원 동기 써봐라, 성장 배경 써봐라. 자애로우신 어머니와 그렇죠. 엄격하신 아버지 밑에서 뭐 맨날 그거죠. 하여튼 그런 루틴한 그 질문 문항도 한 4-5개 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뀌었대요. 입사한 이후 네가 할 일을 AI가 대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술해 보시오. 죄송합니다.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그 문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지금 거의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네. 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기존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근로소득을 통한 뭔가 이렇게 자산 형성을 해왔던 게 기본적인 어떤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인데 네.
이게 앞으로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AI를 지금 슬슬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어요. 네. AI를 잘 쓰고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자신의 업력 또는 자신의 근로든 사업소득이든 간에 거기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요 근래 제 주변 지인들 한 10명만 봐도 소득이 1년 만에 한 3, 4배가 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코스트가 절감돼요. 네. 저와 유사한 일을 하는 연구일 또 저 같은 경우도 주 수익원이 네.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 용역 받는 게 저도 제일 큰 일이거든요. 제 일에는. 그런데 이거 연구할 때 예전에 당연히 우리 흔히 RA라고 불리우는 직군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채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주로 쓰는 게 저는 퍼플렉시티 많이 쓰는데 네. 1년 전에 퍼플렉시티를 썼을 때 그때 느낌은 그동안 저도 연구직으로서 살아왔던 한 20년 기간 동안 만났던 수많은 후배 연구원들 또는 동료 연구원들 중에 작년에 썼던 퍼플렉시티의 성능은 한 상위 15% 정도의 성능이었어요. 네. 가끔 뭐 되게 잘할 것 같아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잘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작년 퍼플렉시티는 상위 15%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또 발전해서. 발전했잖아요. 네. 올해는 어떤 수준이냐? 상위 3% 안에는 무조건 들고요. 아. 퍼플렉시티가. 네. 상위 1%에서 살짝 못 미쳐요. 그 정도면 뭐 누굴 다른 사람을 채용할 네, 필요가 없어요. 채용할 수가 없네. 어떤 차이가 생겼냐면 저에게 반문을 해요. 퍼플렉시티가.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뭐 좀 찾아줘 하면 찾아왔는데 그 깊이감도 약하고 뭐 제가 시키는 것만 딱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뭘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논의했던 것들 중에 해외 부동산의 요즘 트렌드는 어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 이 정도만 찾아오는데 올해는 자기가 찾으면서 추가 질문을 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부동산 정책이 좀 다른데 그것도 찾아드릴까요? 그러면 우리 영미권 말고 유럽의 약간 삼인주의 기반의 부동산 정책은 다를 거 아닙니까? 맞아. 그것도 모니터 해야겠는데. 그것도 찾아줘. 이렇게 스스로 저하고 막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짜 제가 얼마나 일이 수월해졌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연구를 같이 하겠다고 지원해주는 분들을 우리가 2명, 3명만 내보냈다. 그럼 연구는 그래도 석사 이상을 채용해야 되는데 연봉이 그러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3명이면 이게 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억 넘어가는 그 돈 세이브되면 당연히 남은 사람이 날아가는 거죠. 그거를 정말 뭐 몇십만 원에 다 해결되니. 그렇죠. 네. 그러니 이게 진짜 AI가 다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또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직원이나 아니면 어떤 뭐 용역 서비스가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회사의 대표라거나 네. 회사들 입장에서는 코스트 절감으로 아주 이득을 많이 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내가 앞으로 이제 경력도 쌓아서 대표가 돼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 분들은 이 사다리가 아예 끊어진 거 아닙니까? 끊어진 경우도 있고 이 사다리가 완전 점핑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익남님이 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나 이제 유튜브를 이제 빨리 네. 대대적으로 키워볼래. 부익남님이야 한 땀 한 땀 만들어 오신 거니까 혼자 또는 한두 네. 명이서 이걸 처음 시작해서 지금은 규모감 있는 회사가 되셨지만 그런데 유튜브 사업을 빨리 부스트를 키워서 키우려면 처음부터 들러붙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들러붙어서 하기에는 인건비 나가지, 사무실도 크게 얻어야지, 점심값도 돼야지.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빨리 키우려면 AI 활용하면 되지. 다 된다. 할 수 있는 거가 된 네. 거예요. 그래서 마치 AI를 활용하면 나 혼자인데 회사가 실제 직원이 3, 40명이 있는 회사와 똑같이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규모감 있는 투자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전 돈도 한 푼 없는데요. AI로 마치 수십억 투자받은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징검다리, 사다리가 끊긴 게 아니라 누구는 그냥 바로 점핑한다. 투자 안 받아도 미천 네. 없어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제 이 시장의 룰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은 전통적인 그 성공의 공식이 결국에는 이제 대학교 나와서 이제 좋은 학력과 뭐 인맥을 통해서 투자를 받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였을 텐데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대학의 어떤 그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이 약간 무의미해지는 거 아닐까요? 지식으로는 더 이상 AI를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대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요. 이제 진짜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세대는 제가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네. 3월 1일 날인가 하여튼 뭐 2월 초에 처음 부임하셔서 다 앉혀놓고 하신 훈시가 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니들 담임이다 하면서 니네 이제 고3이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야. 이 시기가 어떤 거냐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100m 달리기다. 1년이. 이 100m를 이 꽉 물고 전력 질주를 잘해서 수익권 안에만 들면 남은 인생은 편하게 걸어가도 된다. 이렇게 네. 표현하셨어요.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 네. 남은 인생은 많이 개런티 돼. 이게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훈이셨어요. 근데 아마 우리 부익남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이젠 좋은 대학 나와도 그렇죠. 아무것도 개런티 못합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 100m 달리기를 정례적으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힘들어. 좋은 대학,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럼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학점 받고 하는 걸로 100m 달리기를 한번 하면 좋은 회사에서 또는 좋은 입지에서 스타트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 힘빨로 좋은 회사 들어갔다 그러면 한 10년 다니겠죠. 아니면 좋은 데서 시작했다면 그걸로 또 몇 년 하겠죠. 그런데 다시 또 제로섬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100m 달리기를 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AI 시대, 그리고 진짜 나노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초고속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 인생의 구간 새로운 이슈, 테마, 변화가 도래할 때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뀐 거다. 어찌 보면은 내가 아이디어와 능력만 있다면 순식간에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있죠. 뭐 그런 세상이 펼쳐진 거니까 네. 어찌 보면 더 뭐 효율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아이가 있거나 이제 막 애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뭐 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막 사교육 시켜가지고 결국에 학력이라는 거를 막 바로 시켜줘야 되냐 아니면 네. 그냥 자유롭게 그냥 컨텐츠 많이 뭐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이러면서 아이디어를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좀 불편한 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공부에 투자하는 거. 그게 사교육이고 입시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하여튼 뭔가 수학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 지적 소양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투자를 해주시는 건 AI 시대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냥 포털 시대 있잖아요. 네. 네이버나 다음에 우리 둘 다 부동산 동향 치면 똑같은 결과만 나와요. 그런데 AI는 내가 질문을 얼마나 팬시하게 넣느냐에 잘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안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AI 시대는 뭐다? 내가 질문을 딥하게 전곡을 찌르게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내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질문을 못하면 그냥 뉴스 보고 뉴스 카피 똑같은 질문만 거기 넣고 거기 수준에만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스터디를 많이 해보면 야 지금 부동산 627 대책 이후 부동산 폭등에 대한 본질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게 코인이야 이렇게 판단되는 뭔가 식견이 있다. 그럼 코인 증시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정교하게 넣겠죠. 네. 그럼 그걸 보고 맞네 이렇게 되면서 바로 나는 후속에 뭔가 부가가치를 열 수 있잖아요. 따라서 AI 시대는 고도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 문제를 풀거나 뭐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네. 본질을 이해하는 식의 네. 공부를 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죠. 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가? 맞습니다. 그러니 진짜 예전에 우리 그냥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A급 인재, B급 인재만 돼도 그래도 먹고 살아 이게 아니라 진짜 AI 시대에는요 S급 인재가 가져가는 기회라는 건 상상을 불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S는 남고 A, B, C, D, E는 다 할 일이 없어지는 사회로 점점 가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로봇과 AI가 붙는데 로봇과 AI를 이길 만한 경쟁력 있는 사람이 과연 다수일까? 그래서 사실 많은 석학들이 보편적인 이제 근본적인 다른 고민들을 시작해야 될 때다를 얘기해요. 빌 게이츠 역시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제 사람이 꼭 일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도래했다. 그러면 일을 안 하면 일을 할 기회도 없는 사람은 소득은 어떻게 얻지? 그걸로 당연히 이어지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빌 게이츠도 계속 화두를 던지고 있고요. 지금 오픈 AI 회사에서 수장 노릇을 하면서 챗 GPT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샘 올트먼. 네. 샘 올트먼은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20세기에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들이 지금은 워킹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예전에는 검토 안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진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요. 네. 제가 그분에게 또 미안하지만 우리 예전에 이런 대선 때는 꼭 나왔던 좀 약간 희화화된 분 있잖아요. 허경영. 그분이 예전에 결혼하면 뭐 1억씩 1억 줘야 주고.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은 기본소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진짜 진행될지도 몰라요. 네. 아니면 기본소득이 아니라 그거는 한때 유행이었고 완벽하게 지금의 어떤 뭐 경제 구조가 아닌 다른 경제 구조와 복지 구조에 대안을 누가 또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정말 AI 로봇 시대에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회를 뭐 저를 누가 왜 고용하며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 우리는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뭐 물론 이제 정부가 뭐 해답을 찾아서 우리한테 뭔가 답을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네. 우리 스스로 뭔가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 그러면은 지금 AI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수혜를 받는 회사들에 투자를 해서 네. 그 이익을 같이 쉐어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 지금은?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뭔가 뭐랄까요? 대규모화, 상업화, 과학화 이렇게 걸어가면 네. 사람이란 존재는 또 항상 정반합이지 않습니까? 반대쪽 대척점을 지향하는 모습이 생겨요. 공장에서 찍어내서 요즘 얼마나 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시계나 이런 거 전자시계 얼마나 쌉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쪽 대척점에 있는 핸드메이드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이 네. 만든 이런 명품 만드는 회사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 시총이 또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AI 시대에 사람 냄새 나는 것, 사람 본질에 대한 것도 반드시 누군가가 더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뭐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 이런 것도 직업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는, 동의합니다. 이제 사람 자체가 그리워지는 네. 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 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대응을 잘 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다. 매번 100m를 뛰어야 된다. 그래야죠. 네. 그래서 저도 요즘 러닝을 열심히 그래서 아예 그냥 한 방에 뛰시게요. 40km 한 방에. 농담입니다. 네, 그만큼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기회가 생기는 게 앞으로의 또 이제 향후 한 5년, 10년 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호 교수님 모시고 우리나라 주식과 부동산 시장부터 다양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